여러분 잠깐,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트럼프가 방금 한국한테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4,500억 달러요. 3,500억 달러 투자에 1,000억 달러 LNG 수입 조건이죠. 우리나라 외환보 요구 전체가 4,000억 달러인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값이 4억인 사람한테 4억 5천만 원 내놔 하는 소리예요. 아니, 이거 너희 집 팔고 빚까지 내서 돈 가져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거 완전 바가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하네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한테는 5,500억 달러를 요구했다더군요. 우리보다 1,000억 달러 더 많네요. 잠깐, 이거 혹시 차별인가요? 아니면 할인받은 건가요? 야, 한국아, 너희는 일본보다 1,000억 달러 할인해줄게, 이런 건가요? 이게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 서운해야 할 일인지 참 애매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이걸 재미있다고 해도 되나요? 좀 섬뜩한데.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돈 내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중국 견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나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미국한테야, 우리 이제 중국 편 할래, 이럴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4,500억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손 흔들어 주겠죠. 이게 바로 경제적 인질극이에요. 인질극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적 러브스토리? 우리 헤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 돈이 다 내 통장에 있거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더군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A.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 B.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 단, B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돈은 어디 갔을까요? 이거 완전히 객관식 문제네요. 그것도 정답이 뻔한. 여러분, 여기서 더 웃긴 건, 웃겨도 되는 건가요? 좀 무서운데. 트럼프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중국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제적 삼각관계? 한국아, 너 중국이랑 뭐 하고 있었어? 나한테만 돈 줘. 그럼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관세 폭탄이죠. 그런데 이 관세라는 게 단순히 세수 확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전략적 무기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 드라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시죠? 4대 외교요. 강한 쪽에 줄 서서 살아남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 사극과 비슷해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가 이걸 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 친구들 양다리 걸치고 있네. 실제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국하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라고 했다더군요. 이거 완전히 연애상담 같잖아요. 야, 너 바람 피우지 마.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제 확실한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돈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칩시다. 조지아에 반도체 공장 세우고 LNG 사고 이것저것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4,000억 달러 있는데 4,500억 달러 나가면 마이너스 500억 달러가 되겠네요. 이거 완전히 적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MF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IMF 기억하시죠? 1997년 그때요. 그때 우리나라가 왜 IMF 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달러가 부족해서였어요. 한국 돈 아무리 많이 찍어내봤자 소용없거든요. 석유 사려면 달러 있어야 하고 원자재 사려면 달러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우리 외환보유고를 달랑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미국한테 아니에요.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우리도 외환보유고 많으니까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 갈 거예요. 이런 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경제적 목줄을 채우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해도 되나요? 좀 소름 돋는데. 이게 한국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필리핀, 태국, 전 세계 동맹국들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고립시키려면 주변국들을 다 미국 편으로 확실하게 묶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이 계속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잃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악의 축 삼총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전선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너희들 확실히 내 편이 되어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군사 전략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막상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만들어야 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군함을 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하고 시설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어요? 당연히 믿을 만한 동맹국에 있어야 하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조선업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유사시에 미국 군함들을 수리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치고 만들어서 미국한테 팔면 우리한테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우리도 돈 벌고 미국도 편하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 세워.
그리고 너희들이 운영해. 그럼 유사시에 내가 그 공장 딱 접수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치밀한 전략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바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나면 군함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수리해야 해요. 2차 대전도 5년이나 걸렸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3년째잖아요. 전쟁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설이 해외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이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우리 이제 중국 편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미국 땅에 만들어서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제적 체스 게임인가요? 트럼프가 체스판 전체를 다시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략, 경제적 인질극.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칩시다. 반도체 공장에 3,500억 달러, LNG 구매에 1,000억 달러. 이렇게 하면 우리 외환보유고는 완전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국한테야 우리 이제 중국이랑 놀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4,500억 달러는 잘 가라 내둬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적 인질극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미국에 올인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이미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조 엔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절대 노라고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 산업 생태계 장악. 트럼프는 단순히 돈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통째로 미국으로 이사시키려고 해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 미국으로 가야 하고 핵심 기술도 다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한국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되는 거죠. 세금도 미국에 내고 이익도 미국에서 발생하고 우리한테는 부스러기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제적 이민? 세 번째 전략, 군사적 종속. 가장 소름 돋는 건 이거예요. 조선업 투자를 보세요. 원래 미국이 우리한테 제안한 건 뭐였냐면 한국에다가 미국 군함 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미국 군함들이 한국에 와서 수리받고 우리가 그 수리비를 받는 거죠. 꽤 괜찮은 딜이잖아요. 우리도 돈 벌고 미국도 편하고 윈윈이네요. 그런데 트럼프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 세워. 그리고 너희들이 운영해. 그럼 유사시에 내가 그 공장 패키지로 접수하면 끝이야. 이거 완전히 경제적 트로이 목마네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서 만든 공장을 나중에 미국이 접수한다는 거잖아요. 해외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중국의 반응이에요. 시진핑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더군요. 한국은 중국의 전통적 우방이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전통적 우방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이 언제부터인지 한국 전쟁 때는 우리 적이었는데요. 일본의 반응? 일본은 오히려 어서 오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익숙하거든요. 2차 대전 이후 줄곧 미국한테 알겠습니다 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도 이제 우리처럼 미국의 완전한 동맹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이랄까요? 야, 한국아, 우리 클럽에 어서 와. 유럽의 반응을 보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은근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젠가는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외교는 21세기 버전의 제국주의다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딱히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죠. 비판은 쉽지만 대안은 어렵다 이런 거죠. 푸틴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휘둘리고 있으니 우리랑 손잡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가 한국한테 LNG를 30% 할인해서 팔겠다고 제안했어요. 미국 LNG보다 훨씬 싸게요.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에요. 러시아한테 의존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갑자기 공급 중단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러시안 룰렛이네요. 김정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묘하게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봐라.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전에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해요. 한국에 미군 시설이 더 많아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더 강화되면 북한한테는 위협이 되거든요.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국을 붙잡기 위해서 당근책을 잔뜩 내놓고 있어요. 첫째, 경제적 혜택.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둘째, 문화적 접근. 한류 콘텐츠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 관광객들한테 비자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셋째, 기술 협력.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나 배터리 기술을 한국하고 공유하겠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이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중국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양쪽에서 끌어당기기 게임이네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볼게요.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트럼프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동맹국들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반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르게 봐요. 이제까지 미국이 너무 호구였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중 플레이다. 확실하게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미국하고의 동맹이 우선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 편에 서는 게 맞다.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너무 일방적이다. 한국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제적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이고 20%가 미국이에요.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죠. 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혼자 상대할 수 있겠어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바로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전략에는 더 깊은 속내가 있어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바꾸려고 해요.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중심에 미국이 있고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미국이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구조예요. 결국 모든 길이 로마, 미국으로 통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치밀한 전략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경제적 매트릭스를 새로 짜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국을 털어간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윈윈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거든요. 70년 넘게 함께해온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한국 전쟁 때 같은 편이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압박이 아니라 같이 중국 견제하자는 제안서예요. 미국과 함께하는 중국 견제. 이게 정답이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남중국해를 내 바다라고 우기고 대만을 위협하고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짓밟고 이런 나라와 친구하고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의 뒤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한다고요? 이거 완전히 아이러니네요. 트럼프가 바로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정신 좀 차려. 중국은 진짜 네 친구가 아니야. 4,500억 달러 투자. 사실은 대박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부담으로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착각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골든 티켓이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4,500억 달러 투자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첫째, 미국 시장 VIP 회원권. 삼성, SK,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면 관세 걱정도 없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토종 취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꿀이죠. 둘째, 최첨단 기술 올패스.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 나사, MIT 이런 곳의 기술을 우리가 무료 체험할 수 있다고요. 셋째, 안보 프리미엄 패키지.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지면 군사협력도 더 강화돼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풀옵션 보험 가입하는 거죠. 한미동맹 2.0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1.0 버전이었어요. 미국이 보디가드 역할하고 우리가 그 보호 아래서 장사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한미동맹 2.0 시대예요. 우리도 미국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삼성과 인텔이 콜라보하고 자동차는 현대와 GM이 합작하고 조선업은 우리 기술로 미국 군함을 아니 이거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거 완전히 글로벌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2030년 한미 경제블록이 세계를 장악한다. 1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경제블록에 일본, 호주, 인도까지 합세하면 중국 완전 아웃. 중국이 아무리 14억 인구를 자랑해도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반도체도 우리가 만들고 첨단 무기도 우리가 만들고 우주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중국은 그냥 큰 북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이제 본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관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관세도 없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세우는 반도체 공장 이거 완전 대박 날 거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우리 단골 고객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테슬라랑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의 천재적 전략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건 압박이 아니라 VIP 클럽 초대장이에요. 세계 최강국 클럽에 들어오라는 골든 티켓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글로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요. 중국 따위는 우리 상대가 안 되고 일본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고 트럼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21세기 최고의 성공 스토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사적 기회 정말 설레지 않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재치 있는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의 화려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이제 정말 재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쿠공. 거대한 폭발음이 대형 박물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리 진열장들이 와장창 깨지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어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저는 7살 아들 톰을 품에 안고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먼지가 자욱한 잔해 사이로 새하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전 세계를 뒤흔들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될 줄은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입니다. 영국 왕립 군사학교 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군사 전문가예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들 톰과 함께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한 주말이었죠. 혹시 그날 집에만 있었다면?
혹시 다른 박물관을 선택했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적인 하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톰이 8시부터 제 침실 문을 두드리며 박물관에 빨리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연구 때문에 집에 남았고 저는 아들과 함께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톰은 이집트 미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라고 해서 고대 이집트 전쟁사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바로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라는 걸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경이었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톰은 입구에서부터 들뜬 표정으로 어디부터 볼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곧 일어날 끔찍한 일과 그 후의 기적적인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박물관에서 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집트관을 모두 둘러본 후 톰이 그리스 로마관으로 가자고 졸랐어요. 아이의 무한한 호기심에 감탄하며 따라가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음이 울렸어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유리 진열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져 내렸죠. 사람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을 때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군사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폭발 간격과 위치를 보면 건물의 주요 출입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톰, 내 손을 꽉 잡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때부터 박물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폭발은 우리가 있던 그리스 로마관 바로 위층에서 일어났어요.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톰을 안고 근처 기둥 뒤로 피했지만 떨어져 내리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 톰이 무서워하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번째 폭발이 일어나자 우리 주변의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로 옆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먼지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톰아, 괜찮니? 제가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아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머리 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다리도 콘크리트 파편에 깔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여러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봤지만 실제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휴대폰도 폭발 충격으로 망가져서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갇힌 곳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톰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 군사 훈련 경험을 살려서 직접 탈출을 시도해봤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출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거든요. 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제 다리 부상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자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 아닌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먼지가 자욱한 잔해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곧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개는 정말 신비로워 보였어요. 하얀 털이 먼지투성이인 상황에서도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눈빛이 무척 영리해 보였습니다.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등 위로 말려 올라간 모습이 마치 늑대 같으면서도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개의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개라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갔을 텐데 이 개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는 먼저 톰에게 다가가서 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본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출구를 막고 있던 작은 콘크리트 조각들을 입으로 물어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말 똑똑한 개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 개는 마치 구조 훈련을 받은 전문 구조견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장 위험한 부분부터 차례대로 치우면서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개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특별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짧고 긴 울음소리를 번갈아가며 내는데 마치 모스 부호 같았어요. 군사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건 분명히 구조 신호였습니다. 몇 분 후 외부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원들이 우리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신호 덕분이었죠. 이런 지능적인 행동을 보인 개는 처음 봤어요. 개는 계속해서 자네를 치우면서 동시에 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서 따뜻한 체온으로 보온을 해주면서 동시에 혹시 모를 추가 낙하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어요. 마치 숙련된 의료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넌 어디서 온 거니? 제가 개에게 말을 걸었더니 그 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짖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개는 이번엔 제 다리에 깔린 콘크리트 조각을 치우려고 시도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구조대원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기 생존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개가 보낸 정확한 신호 덕분에 우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구조 작업이 시작되자 그 개는 한 발 물러서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톰 곁은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개가 없었다면 우리를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구조대장이 말했어요. 정말 영리한 개네요. 어디서 훈련받은 건지 궁금하군요. 톰이 구조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밖으로 옮겨지자 그제야 그 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서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천사 같은 게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고 톰과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톰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뇌진탕과 가벼운 열상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이틀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하얀 개가 병원까지 따라온 겁니다. 병원 직원들이 개를 내보내려 했지만 그 개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톰이 있는 병실 문 앞에서 꼼짝도 안 하더군요. 저 개는 누구 개인가요?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구조 현장에서 갑자기 나타났던 개였거든요. 목걸이도 없었고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군인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한국평화유지군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중사입니다. 혹시 하얀 개를 보신 적 있나요? 아, 바로 그게 말이에요. 저는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더군요. 저희를 구해준 은인이에요. 박중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히 찾았네요. 이 녀석 이름은 충성이입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죠. 그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런 귀한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가요? 박중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충성이는 한국에서 특별히 선발된 진돗개입니다. 평화유지군과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보호 본능이 뛰어나고 위험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1500년 이상 한국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순수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DNA에 새겨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충성이가 어떻게 박물관에 있었던 건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박중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런던 시내를 순찰하던 중이었어요. 테러 공격이 일어나자 충성이가 갑자기 뛰어나가더군요. 따라잡으려 했지만 너무 빨라서 놓쳤습니다. 이 녀석이 직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안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진돗개의 보호 본능이 그렇게 뛰어나다니요. 충성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톰의 병실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박중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한국평화유지군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진돗개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과 직감 능력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충성이가 정말 저희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개를 키우신 박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박중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충성이를 데려가고 싶지만 격리 기간과 여러 절차가 복잡해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충성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걱정스러워졌어요. 혹시 카터 박사님께서 충성이를 입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충성이가 톰 군에게 특별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개를 키워본 경험도 없었고 사라와 상의도 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충성이가 톰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저희 가족이 충성이를 돌보겠습니다. 제가 결심을 밝히자 박중사는 매우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충성이를 잘 부탁드려요. 이 녀석은 분명 카터 박사님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톰이 병실에서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충성이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개였어요. 충성이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이 개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인 반려견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충성이의 위험 감지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충성이가 갑자기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충성아, 무슨 일이니? 제가 물어봤지만 충성이는 계속 경계 태세를 유지했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집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남자는 동네에서 절도를 저지르려던 범죄자였어요. 충성이가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신기했습니다. 후각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30분 전부터 위험을 감지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충성이가 톰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톰으로부터 정확히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계했어요. 가까우면 톰의 활동을 방해하고 멀면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톰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충성이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주변을 살피곤 했어요. 정원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톰이 어디로 가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다니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톰이 정원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자 톰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충성이가 갑자기 앞을 막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알고 보니 담장 너머에 큰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다고 알려진 개였지만 그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공격적인 상태였어요. 충성이가 미리 감지해서 톰을 보호한 거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충성이의 화학물질 감지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충성이가 갑자기 집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방 쪽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뭔가 음식 냄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충성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가스배관에서 아주 미세한 누출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양이었지만 충성이는 정확히 감지해낸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개네요. 가스 점검 기사도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미세한 누출은 전문 장비 없이는 찾기 힘든데 개가 먼저 알아차리다니요.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이웃집에서 페인트 작업을 할 때였는데 충성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톰을 집 안으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페인트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제가 봐도 충성이의 이런 능력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본능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사라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지켜본 후엔 완전히 충성이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이 개는 정말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야. 사라가 말했습니다. 충성이는 밤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톰의 방 앞에서 잠을 자면서도 작은 소리에도 즉시 깨어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도둑이 들려고 시도했는데 충성이가 미리 감지해서 큰 소리로 짖어서 쫓아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뛰어난 견종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충성심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는 모든 능력이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충성이와 함께 지낸 지 2달이 지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학자적 탐구심이 동시에 발동한 거죠. 먼저 충성이의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일기를 쓰듯이 충성이가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들을 상세히 메모했습니다. 위험 감지 시점, 반응 방식, 정확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서도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가며 자료를 수집했어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견종이었습니다. 1500년 이상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순수 혈통이라는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이었습니다. 다른 견종들과 달리 인위적인 교배나 개량이 거의 없이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호 본능과 생존 능력이 DNA에 강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소 동료들에게도 충성이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충성이의 능력을 목격한 후에는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폭발물 탐지 전문가인 존슨 박사는 충성이의 화학물질 감지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계의 후각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존슨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 장비보다도 뛰어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테스트해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충성이는 극미량의 화학물질도 정확히 감지해냈습니다. 심지어 여러 냄새가 섞인 상황에서도 특정 물질만 골라내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충성이의 전술적 사고 능력이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보여주는 판단력과 대응 방식이 마치 군사 훈련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항상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위치를 선택하며 효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나토 군사학회에 발표 제안서를 보냈어요. 제목은 진돗개의 전술적 우수성과 군사 활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솔직히 승인될지 확신이 없었지만 며칠 후 발표 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발표 당일 브뤼셀의 나토 본부 대회의실은 각국 군사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처음엔 동양의계에 대한 발표라고 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성이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테러 현장에서의 구조활동, 위험, 물질 감지, 보호 본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자 모두들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저는 미리 준비한 동영상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충성이가 위험을 감지하는 모습, 화학물질을 찾아내는 장면, 톰을 보호하는 행동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국 대표들이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진돗개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대표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국방부 대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우수한 견종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즉시 한국과 진돗개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발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BBC, CNN, 가디언 등 주요 매체들이 진돗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번의 발표로 전 세계가 한국의 진돗개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충성이에게 말했어요. 충성아, 내 덕분에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 충성이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하찼습니다. 나토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문화재청에서 저희 가족을 공식 초청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해서 진도를 직접 방문해 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톰이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아이는 충성이의 고향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사라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가족과 충성이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충성이를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진돗개네요. 문화재청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체형도 완벽하고 털 상태도 최고예요. 영국에서 잘 길러주신 덕분이네요. 서울에서 하루 머문 후 드디어 진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진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는데 마치 자연 그대로 보존된 낙원 같았습니다. 진도에 도착했을 때 충성이의 반응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고향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주변을 킁킁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에 돌아온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 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진돗개들이 각각 고유한 구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충성이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800마리의 진돗개가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모두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순수 혈통들이죠. 가장 놀라운 건 각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임무의식이었습니다. 어떤 개들은 경계를 담당하고 어떤 개들은 새끼들을 돌보며 또 어떤 개들은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체계적인 조직 같았습니다. 충성이를 풀어주자 곧바로 다른 진돗개들과 재회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한 마리의 큰 수컷과 특별한 인사를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충성이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사라가 감탄했어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서로를 알아보는군요. 센터장님이 진돗개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돗개는 1500년 이상 이 섬에서 순수 혈통을 유지해 왔어요. 외부 견종과의 교배 없이 자연 선택을 통해 최고의 능력을 갖게 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진돗개들의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모든 개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톰은 진돗개들과 놀면서 정말 즐거워했어요. 충성이 친구들이 모두 착하네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이 여행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BBC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의 국보견 진돗개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도에서 직접 촬영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문화재청 김 과장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자 진돗개들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집단 수렵, 위험 감지, 새끼 보호, 영역 수비 등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특히 충성이가 다른 진돗개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금세 무리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수행했어요. 이런 영상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BBC 프로듀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일주일간의 진도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15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지켜온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한국의 국보견 진돗개의 비밀이 방영된 후 전 세계가 진돗개에 열광하고 있어요. 현재 유럽 15개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진돗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첫 번째 진돗개 10마리를 들여와서 군사견 훈련에 활용하고 있고 프랑스도 테러 대응용으로 진돗개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사라가 신문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충성이 한 마리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 공항 보안 검색에 진돗개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산악 구조견으로, 노르웨이는 마약 탐지견으로 진돗개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 조국인 영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진돗개를 군견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테러 대응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터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한국과 군견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어요. 왕립군사학교에서도 진돗개 전담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톰의 변화였어요. 충성이와의 인연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충성아 고마워. 톰이 유창하게 한국말로 말하는 걸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아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조선 왕조부터 현대 K-팝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런던 한인회에서 저를 강연자로 초청했어요. 진돗개를 통해 본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감동받아 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덕분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세계에 알려졌어요. 한인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돗개야말로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존재죠. 영국 왕립군사학교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제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군사견 연구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돗개 문화 홍보대사로 저를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물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충성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 충실한 모습을 보면 한국인들의 정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충성이를 보러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중 한 아이가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진돗개를 만나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문화 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한국 문화 수업을 신설했고 진돗개에 대한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어요. 진도군에서 보낸 진돗개 관련 전통 공예품들과 함께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충성이를 통해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나토에서도 후속 연구를 요청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진돗개의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충성이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15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지켜온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충성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가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충성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제가 말하자 충성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1500년 역사의 한국 진돗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자랑스러운 진돗개를 응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충성이 화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Sure.